안녕하십니까. 송파종로 304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할 지문은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제 지문 그리고 법 지문이 함께 들어간 작년 수능 2020학년도 수능에 관한 거야. BIS 비율에 관한 거, 다시 말하면 바젤 협약에 관한 건데, 이 지문들을 다들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 지문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문이 일반적인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경제 지문에는 선생님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냐면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지. 그치? 정보가 상당히 많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정보들이 쉬운 정보가 아니라 어떤 원리 정보라고 해서, 늘 말했지만 사칙연산, 그치? 그리고 비례 반비례, 그리고 어떤 과정 정보라는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런데 평가원 지문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놈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알고 나면, 틀을 잡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도 사실은 평가원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평가원 지문인 BIS 비율에 대해서 어떤 틀을 잡자는 거야. 틀을 한번 잡고 가자는 건데, 먼저 여기 이 지문은 다들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독서라는 점에서는, 자 생각해봐. 이게 독서라는 점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N2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고, 자 이게 사회라는 점, 경제도 사회에 속한다고 했지. 경제도 사회에 속하니까 여기도 분명히 PS의 구조가 나올 거다. PS와 N2 이 두 가지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게 경제니까 뭐가 나올 거다?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보들이 뭐다? 원리 정보가 나올 거다. 이해는 여기까지? 요렇게 한번 우리 놓고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자, 그래서 1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자. 당황할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훈련을 하면 돼. 그냥 읽고서 완벽하게 내가 내용을 기억해야겠다라는 것보단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경제 지문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단순히 이 수업 한 번만 듣고서 문제를 모두 다 풀어갖고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런 얘기까지? 아니면 이 지문을 이미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지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왜냐면 얘가 뭐니까 사회 지문이고 독서 지문이고 그리고 경제 지문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될지, 앞으로 나오는 사회 지문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문은, 앞으로 나오는 독서 지문은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지를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지문 읽고서 답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읽어볼게.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자 그럼 뭐에 관한 얘기니 얘들아? 조약에 관한 얘기지, 그지? 이건 조약에 관한 얘기야.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국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자 규범이며 했으니까 이거 한번 끊어주자. 그지? 왜냐면 규범이며 라고 했으면 이제 뭐야, 이 내용과 앞에 나와 이 며라는 말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대등한 것이다. 우리 영어로 치면 and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이란 건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자 그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는 뭘 의미한다? 국가나 국제기구를 의미하는 게 되겠지? 이런 얘기까지? 다시,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뭐냐면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국가나 국제기구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그치? 구체적인 거지? 구체적인 권리와 또 의무를 어떻게 한 거다? 명시적으로 합의했대. 명시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써 있는 거지. 분명하게 써 있다라는 뜻이겠지. 그지?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래. 그지? 그 다음에 국제간섭법은 또 이제 뭐 봐. 규범이랑 조약이랑 국제간섭법은 다른 거지. 그지? 국제간섭법은 조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여기 어떤 조건이 나왔어. 그치? 어떤 조건?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치? 얘까지? 자,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얘는 조약을 체결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그치? 뭐라는 거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그럼 여기 보니까 조약과 국제관습법 두 개가 나는데 얘를 만약에 영어로 A라고 놓고, 그치? 얘를 B라고 놓게 되면은 A와 B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얘는 뭐다? 규범이다. 얘도 규범이다. 얘는 여기까지. 단지 얘하고 A하고 B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되겠어? A는 명시적으로 합의해서 창출한 거고 B는 조약 체결과 관계가 없다. 그치? 요런 차이점이 있는 거겠지. 얘는 여기까지. 자, 반면에 그럼 또 다른 정보가 나오네. 여기도 한번 끊어볼까? 반면에 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그럼 봐봐. 반면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 잘 봐봐.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단순히 반대된다. 자, 서로 대조가 된다라는 건 앞과 뒤가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얘긴데,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긴데, 그냥 반대가 아니라 뭐가 어떤 기준이 다른 건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뭐가 다른 건지. 이해는 여기까지?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이 뒤에만 신경 쓰고 앞에는 신경 안 쓴단 말이야. 얘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얘하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다시 말하면, 자, 경제 관련 기구에서 내린 결정 있지.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대. 그리고 뭐는 없대? 법적 구속력은 없대. 그치? 이해니? 아까 다른 애들은 A하고 B는 꼭 지켜야 된다며, 얘는 법적 구속력이 없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자, 얘를 C라고 본다면 A와 B와 C는, 자, 먼저 뭐야? 규범인가? 라고 한다면 A하고 B하고 C는 이런 차이를 갖고 있겠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A와 B와 C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은 또 국제사회와 관한 건가? 국제적인 건가? 그럼 그렇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얘는 여기까지. 얘는 공통점, 얘는 차이점이 되겠지. 얘는 여기까지. 얘는 차이점, 얘는 공통점이 되는 거야. 그럼 A와 B는 공통점 중심이니까 요 사이에서 한번 차이점을 본다면 A는 조약을 체결해야 돼. 여기 났을까? 조약을 체결하는 거. 이 B는 조약 체결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겠지. 얘는 두 가지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갈게요. 그런데 선생님 말했지.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세모를 쳐주자. 우리가 경제지문은 PS라고 했잖아.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PS 구조에서 그런데는 보통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화제를 제시할 때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런데란 말이 익숙해져야 돼.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자.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지금 앞에 나왔던 C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지. 그지? 어디 한 거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지. 그게 뭐야? 바로 바젤위원회가 되겠지.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지. 거기서 결정한 거야. 그치? 결정한 거야. 그게 뭐냐? BIS 비율 규제야. 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없어? 없어야 돼.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없어야 돼. 그런데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얘가 어떻게 돼? 엄격히 준수된대.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엄격히 준수된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 이처럼, 자 가볼게요. 또다시 이처럼 얘는 분명히 규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자 봐봐, 선생님이 또 한 번 짚고 넘어간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선생님 분명히 재진술이라고 했어. 그치?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이 어떤 거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도.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된다는 게 바로 규범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얘는 그냥 권고적인 효력만 있었을 뿐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야? 이 BIS 비율 규제는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대. 그럼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규범적 성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했었지. 얘는 규범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대. 이는 자 또다시 이가 나왔어. 자 지시어는 항상 확인해. 항상 확인해. 익숙해지기 전에 완전히 내게 되기 전까지는 항상 확인해. 이 논의야. 이는 논의야.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럼 봐봐. 여기 보면 A하고 B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위반을 하잖아? 위반 시 제재가 있냐? 제재가 있냐? A하고 B는 있어. 근데 C는 없었지. 그치? 이해됐니 여기까지? A하고 B는 분명히 제재가 있어. 왜? 규범이니까. 그런데 얘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대. 왜냐하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이거 지키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사람들은 이제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BIS 비율 규제는 지킨다라는 거야. 왜? 그건 바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란 말이야.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으면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BIS 비율 규제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럼 얘가 뭔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얘기까지? 얘가 뭔지를 분명히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전혀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딱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잖아. 아마 국제법에서는 조약이 있고요. 그죠? 조약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바로 우리가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떤 결정이 있어. 다시 갈게요. 얘는 조약, 얘는 관습법,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어떤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 됐니 여기까지? 자, 얘네 셋을 아우를 수 있는 건 뭐다? 아까 나왔던 국제법이다. 얘는 여기까지? 국제법엔 세 가지가 있어요. 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얘는 규범이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규범이다. 얘도 규범이다. 얘는 규범이 아니다. 얘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이거는 명시적인가 라고 한다면 얘는 명시적이다. 근데 얘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왜? 아까 뭐와 관계없이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그치? 자, 얘는 명시적이냐라고 하면 모르겠어. 그건 안 나왔어. 그치? 자, 그런데 위반하면 제재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있다, 없다. 다시 할게요.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아이고 잘못 썼다. 그럴 수 있지. 그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이해는 여기까지? 자, 가볼게요. 자, 이 문단을 놓고 보면요. BIS 비율 규제를 봐야 되는데 BIS 비율 규제가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 뭐부터 봐야 돼? BIS 비율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BIS 비율이 뭐냐면
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뭐래? 얘는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이래. 어려워하지 마. 다 설명해 줄 거야.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 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볼까? 뭐뭐 하기 위해라고 돼 있잖아. 그치? 뭐뭐 하기 위해라고 돼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건 얘들의 목적이 되겠지. 목적.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예금자와 누구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이해된 얘기까지? BIS 비율은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야. 된 얘기까지? 그럼 어떻게 보호하냐? 자, 여기 또 보자. 설정하여라고 되어 있잖아.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 뭐뭐 하여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건 방법이 되는 거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BIS 비율은 어떤 목적이야?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한다는 거야. 선생님,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이 뭐예요? 몰라도 된다니까? 설명해 줄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바젤 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대.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자,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 그게 최소한 8% 넘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여기 왜 100을 곱해요? 이 문과 친구들. 이 100을 곱하는 건 100분이지. 그치?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자기자본이 뭐냐면 이거는 밑에 써있어. 너무 멍했다, 씨. 야, 이거 안 맞잖아.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지? 큰일 났네. 자, 다시 보이지? 여기서 자기자본이 뭐냐면 은행의 기본자본, 그리고 보완자본, 그리고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의래. 단기 후순위 채무. 선생님,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 기본 자본이 뭐고 보완 자본이 뭐고 단기 후순위 채무가 뭔지 몰라도 돼. 상관없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합의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합으로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선생님 뭐야? 가르쳐 줬잖아. 사칙 연산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위험가중 자산은 뭐냐면 보유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야. 자, 여기 잘 봐. 이게 핵심이야. 자, 이걸 니네가 이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야. 보유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위험 가중치는, 자, 봐봐. 위험 가중치를 곱했다라고 했지. 어디다가? 보유 자산에다가. 그치? 보유 자산에다가 위험 가중치를 곱하는 건데, 위험 가중치가 뭐냐면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자, 봐봐.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될 때. 그럼 여기 볼까? 자, 이제 위험 가중 자산이 뭐냐? 여기에는 국채가 있고 또 뭐가 있어? 회사채가 있단 말이야. 그치? 국채는 곱하기 얼마? 0 더하기 회사채는 곱하기 100. 이게 위험 가중 자산이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국채는 위험하다 안 하면 0 곱하면 0이잖아. 그치? 회사채는 무조건 100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00을 곱하는 게 나와야겠지. 1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을 곱한 게 나와야겠지. 그치? 선생님, 국채가 뭐예요? 회사채가 뭐예요?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 잠깐 보고 넘어가자.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채무라는 말이 있어. 그치? 자, 생각을 해봐. 채권이라는 권자는
채무라는 거의 무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 채자라는 말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지. 자, 예를 들면 채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채는 부채를 받는 거야. 부채. 부채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빚이라고 할 수 있어. 빚.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는 뭐가 된다? 빚이라는 뜻이야. 여기 있는 채도 빚이라는 뜻이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럼 채권은 뭐냐? 권리야, 권리. 채무는 뭐냐? 의무야, 의무. 그러면 자, 생각해봐. 무슨 권리가 있겠니? 빚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겠니? 당연히 빚 받을 권리가 있겠지. 그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빡대가리가 아니면 다 알잖아. 의무는 뭐겠니? 나는 빚 갚을 의무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가 영준쌤에게 국채쌤이 영준쌤에게 자 100만원을 빌려줬어. 그래, 내가 영준쌤한테는 1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 100만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영준쌤은 선생님한테 뭐 해야 돼? 빚을 갚아야 되지. 그러면 빚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이해니? 선생님은 빚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겠지. 이해니? 여기까지? 이게 채권과 채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 얘들아, 뭐가 있냐면 봐라, 생각해봐. 예를 들면 채권을 샀다라는 말이 있어. 채권을 샀다라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채권을 샀다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야, 니네 생각해봐. 내가 새우깡을 샀다라고 했어. 새우깡을 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새우깡을 내가 샀으면 누구 거야? 내 거지. 채권을 샀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채권을 샀으면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고, 나한테 채권을 판 놈은 채무자가 되겠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아, 새우깡을 나한테 판 놈은 새우깡 판 놈이 되는 거고, 새우깡을 산 사람은 새우깡 산 놈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국채가 뭐냐면 이건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거야. 그리고 회사채는 뭐냐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이 국채를 샀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국채를 샀다라는 건 바로 나라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걸로 보면 되고, 회사채는 무슨 말이야?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국채는 위험가중치가 0이 되고 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배락이라는 건, 자, 다시 말하면 국채는 안전하고 회사채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했어? 됐니? 여기까지? 그잖아. 자, 100%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됐어? 이후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럼 보자. 여기다가 플러스 시장 위험에 따른 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위험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자, 신용 위험에 관한 거, 시장 위험에 관한 거. 이거 안 보이냐? 신용 위험에 관한 거, 시장 위험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 시장 위험은 어떻게 구해요? 안 나왔으면 준다, 그냥. 보채지 마, 새끼들아. 아유, 새끼들 아주. 꼭.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앞에 내용이랑 달라진 게 나온 거지. 그럼 봐봐. 얘는 있잖아. 신용 위험하고 시장 위험하고 돼 있는데, 얘는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신용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시장 위험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그치? 여기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996년 선생님이 중3이었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1996년 우리 5호선이 1995년에 개통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추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1996년 연합고사라는 시험이 있었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고 왔어야 돼. 연합고사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고등학교 못 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선 연합고사 꼭 봐야 돼. 연합고사는 200점 만점이야. 이제 필기 시험이 180점, 체력장이 20점.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합고사 시험을 어쨌든 통과를 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서울의 경우에는 뺑뺑이를 돌려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뺑뺑이를 돌려서 고등학교 갔죠. 96년도에 내 키가 몇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96년도에 선생님 키가 173? 173 정도 됐던 것 같아. 96년이면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잖아. 그럼 지금 선생님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사람이 20년 동안 1cm, 2cm 자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1년에 1cm씩만 자란다고 하더라도 내 키는 지금 190? 한 7, 8 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생각하자. 힘들어서 그래. 자, 3분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갑시다.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여러분, 한계는 영어로 P라고 하는 거. P, 프라블럼. 새끼들 아주 짜증난다, 진짜.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대. 그럼 뭐야, 이 새끼야, 바젤 2가. S. 자,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대. 자, 그럼 달라진 게 뭐야?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가 있지.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그러니까 나라도 안전한 게 아니야. 나라도 안전한 게 아니야. 이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했대.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국채는 0%였지. 회사채는 100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0에서 150까지 중에 골라야 되는 거고,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0을 곱하고 100을 곱한 게 아니라 국채가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뭐야? 바젤2에서는 0에서부터 150 사이. 회사채는 20에서부터 150까지. 좀 더 세밀하게 한 거지. 왜? 이게 아까 한계가 드러났으니까. 이해했어, 여기까지?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당연하지. 자, 위험 가중치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왜냐면 신용도가 높다라는 건 좋다라는 건, 그게 안전하다는 건 안 안전하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위험 가중치를 낮게 부과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가장 낮은 거네. 20이니까. 그럼 얘는 제일 신용도 높은 거네. 위험 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그치? 이해됐니, 여기까지? 위험 가중 자산은 20%, 20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회사의 회사채가 100억인데 그 회사의 신용 위험 가중치가 50%라고 그래요. 그럼 100에다가 50%, 그럼 얼마야? 50원이 되지. 선생님, 좀 멍청한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20억보다는 50억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아이, 크지, 멍청아. 당연하지. 근데 뭐가 큰 거냐면 위험한 자산이 크다라는 거잖아. 50억이라는 건 위험한 자산이 크다는 거지. 20억보다 또 50억이 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씨발 1등급보다 9등급이 더 좋은 거지. 안 그러니? 그잖아. 자, 내부 모형도 있어. 이거는 이제 뭐야? 요거는 이제 표준 모형이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에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뭐를?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 아까 몇 %였어? 8%였지. 요거를 초과하도록 은행에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넘어가죠. 자 3번 보면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됐대. 아까 우리 잘 해놔야 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어딨어? 자 바젤 3에서는 뭐가 얘가 제외된 거야. 기억해야 돼. 그치? 달라진 거야.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한다.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얘가 몇 퍼센트? 6%가 되게. 얘네가 아니라 자기 자본이 아니라 얘가 6%가 되게 되는데. 그치? 보완하여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대.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뭐 그런가 보네요. 자,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할 제도하고 있다. 여러분 아까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까 1문단에 나왔던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이지. 그래서 꼭 안 지켜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내린 결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BIS 비율 규제였는데 이 지문의 가운데 문단들은 다 뭐여야 되는 거야. BIS 비율 규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실제로는 왜 이것들을 지키냐,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지키냐에 대한 거잖아.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현재 바젤위원회 28개국에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즉 회원국이 아닐 때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대.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왜 했냐고? 우리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가 된다는 거잖아.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 왜? 믿을 만하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돼? 의심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자, 마지막이야.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데 그 헌장에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의무는 있어. 근데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고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랬지만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채택하여 따른대.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대.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세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C가 되는 거고 아까 나왔던 조약이나 국제관세법은 A와 B는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게 된대. 됐니 여기까지? 근데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은 구속력이 없지만 나중에 가서는 구속력이 생길 수도 있다. 됐니 여기까지? 자, 우선 선생님이 바젤 이걸 지문을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은 엄밀하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일 수도 있어. 자, 이 문제는 내가 조금 이따 뒤에 편에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조금 이따 문제편을 다시 보자.